이용 허락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이용 허락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LP와 CD, LP를 가지고 이용 허락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가지고 CD까지 이용 허락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사건에서 이제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LP와 CD가 대체제냐 아니냐,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LP 대신에 CD를 구매하거나 또는 CD 대신에 LP를 구매하는, 이렇게 이제 서로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LP와 CD는 사실은 하나의 시장을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하나의 시장에서 LP를 통해서 이용을 하든 CD를 통해서 이용을 하든 그것은 하나의 시장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계약을 가지고 이 두 개를 다 이용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LP와 CD가 대체제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독립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LP를 구매하는 이유와 CD를 구매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그건 대체제가 아니고 서로 시장이 다른 것이죠. 그럴 때는 이용허락 계약을 새로 맺어야 된다. 즉 LP에 대한 이용허락을 가지고 CD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LP와 CD는 일종의 대체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 LP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가지고 CD까지 그 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사건이고요. 또 이제 그 대체제이냐 아니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할 당시에 CD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LP가 물론 이제 시장의 대세였지만은 새로운 기술로 이제 CD가 나오고 있었고, 음악 업계에서는 약간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제 LP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에서 CD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조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그 저작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가 있겠는데요. 저작물이란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죠. 그래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컨텐츠가 다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컨텐츠가 다 저작물이 되지는 않고, 저작물이 되어야 비로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컨텐츠 중에서 창작성을 갖고 있고 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저작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창작성이란 건 뭐냐? 창작성이란 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독자적인 작성,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최소한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의 개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비로소 창작성이 있다고 하고, 따라서 저작물로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작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신규성과 진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 제29조에 어떤 발명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규성, 진보성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창작성은 남의 거를 안 베끼면 되죠. 그런데 신규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니까 남의 것을 안 베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남의 것을 안 베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발명을 했는데, 발명을 하고 보니까 이미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안 베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창작성은 신규성이 아니죠. 그냥 독자적으로 남의 걸 안 베끼면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창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미 똑같은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몰랐죠. 네, 그런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비록 신규성은 없다 하더라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면 창작성은 있다. 따라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진보성,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종전 기술보다 진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진보성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종전 작품보다 더 우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창작성은 예술성과도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5년 1월 27일 아주 유명한 판결인데요. 설계 도면에 관한 사건인데 지하철 설계 도면입니다. 이 설계도가 뭐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금액이 큰 그런 설계도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억 정도 되는 그런 설계도였는데 이것이 이런 설계도란 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즉 설계도를 그릴 때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일정한 그 약속,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약속이라든가 도법이라든가 또 기호 이런 것 통일된 표준에 의해서 설계도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비록 금액이 큰 설계도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창작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작성은 남의 것을 안 베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을 모방금지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저작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작품을 모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지 모방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나왔다. 내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는데 누가 똑같은 작품을 창작을 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작품이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작품을 모방했을 때, 내 작품을 가지고 모방했을 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모방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같은 작품을 창작을 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때 디자인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다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은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 즉 독자적으로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창작성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디자인 보호법에서의 창작성은 쉽냐 어렵냐, 이 디자인을 고안하는 것이, 이 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쉽냐 어렵냐. 그러니까 쉬우면은 권리를 안 주겠다는 거죠. 어려워야 이제 이런 디자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래야 이것은 이제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또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이 복잡해야 꼭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것이 또 아주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그런 논의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디자인이 창작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좀 복잡하고 단순한 고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요즘에는 또 이 단순한 고안이 또 더 어렵다. 또 이런 말도 하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주장으로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디자인 보호법에서의 창작성은 쉽냐 어렵냐의 문제고 저작권법에서는 베꼈냐 베끼지 않았느냐, 즉 독자적 작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창작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표현. 그래서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기분 나쁘다, 이런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을 해야 자기만의 표현, 어떤 표현, 최소한도의 개성을 갖춘 표현. 그러니까 슬프다, 기쁘다 하는 건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네, 뭐 슬픈 감정을 내가 나라를 잃고 보니까 참 슬프다. 그래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곡 산천을 떠내려 하려면은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동말동하여라. 이렇게 자기 어떤 슬픈 감정, 나라를 잃은 슬픈 감정을 자기 나름대로의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그런 최소한도의 개성을 가진 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지, 나는 오늘 우리나라가 망해서 슬프다. 이것은 그냥 감정의 표현 그 자체죠. 또 객관적 사실 그 자체. 예를 들면 백두산이라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떤 자연 경관, 이런 것은 객관적인 그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것이 저작물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낼 때 어떻게 그 나의 이제 사상이나 감정, 그 백두산에 대한 어떤 그 뭐 어떤 웅원한 그런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사진에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죠. 그래서 그런 문장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장을 가지고서 뭐 1945년 8월 15일 나는 몇 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떤 해방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어땠고 이렇게 그 사상이나 감정을 최소한도의 개성을 갖춘 표현으로서 나타내야 이제 그것이 비로소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시가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 어떤 이제 외부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일정한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표현되면 어문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음으로 표현되면 음악 저작물,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되면 미술 저작물, 또 그다음에 인간의 동작으로 표현되면 무용 연극 저작물, 그다음에 뭐 토지상의 공작물로 표현되면 건축 저작물, 그다음에 일정한 영상으로 표현되면 사진 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면 영상 저작물,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표현되면 되지 고정화되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고정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녹음을 해놓는다거나 녹화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악보에 이렇게 기입을 해놓는다거나 꼭 이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로 부르고 끝났다. 녹음도 안 했고 악보에 기재도 안 했고 그러나 저작물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화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렇게 고정화를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게 자기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입증의 문제이지 저작물을 성립하는 것 자체는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는 이제 뭐 인공지능의 창작물, 인공지능 창작물, AI가 창작한 어떤 작품을 이것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창작을 했다 그러면 그건 현재 법으로서는 저작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인공지능의 창작.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렘브란트 풍으로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학습해 놓은 렘브란트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뭐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저작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물이 뭐 만든 작품,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뭐 찍은 사진이다. 그것도 이제 저작물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원숭이 셀카 사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인도네시아의 나루토라는 원숭이가 스스로 셀카 찍은 아주 잘 찍은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아무리 작품이 좋아 보여도 저작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한 작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세숫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물 위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잉크가 번진 것을 찍어냈다. 자, 이런 것을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번지게 된 형상을 잡아낸 것인데요. 자, 이런 것도 그것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다투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사상이나 감정을 통틀어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어떤 뭐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고, 또 어떤 이제 뭐 해법, 솔루션,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는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표현해 놨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의자를 만드는 법. 그럼 그 의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것이 아무리 새로운 방법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
그런 이제 새로운 방법을 보호하는 것은 특허법입니다. 특허법이고 저작권법은 그것이 비록 새로운 어떤 해법, 방법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를 하지 않고 그럼 그 의자를 만드는 방법, 그 아이디어를 내가 어떻게 나의 개성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책으로 저술을 했다. 그럼 그 책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그 의자를 만드는 방법, 이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서 그 의자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내가 습득을 해서 그 방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책을 써도 전혀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그 의자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의 그 구체적인 표현을 내가 갖다 베끼지 않는 한 의자를 만드는 방법 자체를 내가 차용을 해서 나 나름대로 책을 쓴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개념, 해법, 창작의 도구. 창작의 도구라고 하면은 우리 단어, 개개의 단어 같은 거요. 하나하나의 단어, 창작, 도구, 표현, 보호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디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해법, 방법 같은 것도 그렇고 개념은 이제 어떤 게임의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전 골든벨 그런 게 이제 그 게임의 진행 방식 있죠. 이런 방식 같은 것은 일종의 개념, 컨셉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의 영역이 있고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은 이제 별도로 있는데 그게 바로 특허법이죠. 근데 특허법은 모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테크니컬 아이디어, 기술적 아이디어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적 아이디어라든가 심리학적 사상, 윤리적 사상 이런 것들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죠. 네. 그런 거는 결국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작권에서도 보호를 안 해주고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알고리즘을 이제 소스 코드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 이것은 이제 일종의 어떤 기능적 해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소스 코드 그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이 소스 코드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안 해주고 특허법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합체의 원칙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파생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보호를 안 해주고 표현만 보호를 한다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인데 설사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아이디어와 너무나 융합해가지고 꼭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아이디어와 함께 그냥 묻어가 버리는 거죠.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융합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은 이런 게임의 진행 방식은 일종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그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설명하는 책을 썼다 누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가위는 보재기를 이기고 보재기는 주먹을 이기고 주먹은 가위를 이기고 이렇게밖에는 쓸 수가 없죠. 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사 이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누가 처음으로 책으로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그마한 설명문으로 썼겠죠. 가위는 보재기를 이기고 보재기는 주먹을 이기고 주먹은 가위를 이기고 똑같은 걸 내면 비교서 다시 하고 자 이렇게 설명문을 썼다. 그런데 그 설명문을 만약 그것이 이 게임을 표현한 그런 설명문이라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이제 그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그 표현 방법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그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설명했던 그 설명문을 쓴 사람만이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라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독점권을 사실상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개념, 원래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이 융합 이론입니다. 우리 뭐 매뉴얼 같은 거 보면요, 매뉴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뉴얼 같은 거 보면은 뭐 아반떼라는 차와 뭐 K5 뭐 비슷한 차인가요? 차가 비슷하면 매뉴얼도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아반떼 매뉴얼을 쓴 사람이 이 K5 매뉴얼을 쓴 사람에게 왜 내 매뉴얼을 모방했냐,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구조가 비슷하면은 결국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매뉴얼도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계도 같은 거요. 그것도 어떤 시스템이 결정이 되면은 그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설계도는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표현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설사 그 설계도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융합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표준. 사실상의 표준은 원래는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융합은 원래부터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고요. 사실상의 표준은 원래는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표준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방법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영문 키보드 자판, 그렇죠? 영문 키보드 자판을 보면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QWERTY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퀄티 방식이라고 하죠. 원래는 키보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지금 현재와 같은 퀄티 방식으로 컴퓨터 자판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은 표준이 돼버렸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표현으로 키보드를 다르게 구성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것이 표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그 자판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의 표준이고, 필수 장면,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뭐 소설이라든가 영화 이런 종류의 그 소설이나 영화에는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라마운트 사건은 이제 우리 뭐 인디애나 존스라는 그 영화 시리즈죠. 그런 영화에 보면은 뭐 동굴 속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고 그 보물 상자를 찾는 사람이 이제 횃불을 들고서 동굴을 속으로 들어가다가 뭐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래서 뱀들을 쫓기 위해서 횃불을 휘두르고 뭐 이런 장면들은 이와 같은 그 모험 영화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필수 장면의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작자, 어떤 사람을 저작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작자는 이제 창작을 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창작을 했다는 건 뭐냐? 창작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고 이 저작자에게 이 창작된 컨텐츠의 모든 저작권이 이 저작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저작권자는 저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창작이 되면은 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은 그 컨텐츠를 창작한 저작자가 맨 처음 이제 원시적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작 재산권은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 저작 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만 갖고 있고요.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로부터 그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 재산권자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저작자가 되느냐? 조수나 또 힌트를 제공한 사람, 아이디어만 제공한 사람, 또 감수한 사람, 이제 교정을 받다는 거죠. 교정 본 사람, 또 뭐 그 창작을 의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손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뭐 영상을 촬영하는데 기계 같은 거 이제 촬영 기계 이런 것을 이제 그 비치하고 뭐 이런 것만 했지 어떤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가 없고요. 단순히 힌트만 제공한 사람, 아이디어만 제공한 사람, 또 뭐 감수한 사람, 이제 그리고 교정 본 사람, 또 창작을 의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작자라고 볼 수가 없고
실제 이런 의뢰를 받아서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죠. 또 누가 제공한 힌트를 가지고 실제 창작한 사람,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창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작자가 되는 것이죠. 공동 저작물,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 저작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복수의 사람이 관여했을 때 그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 그것이 이제 공동 저작물이고,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결합 저작물이다. 뭐 결합 저작물은 뭐 일반적인 저작물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지만, 공동 저작물,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 2조 2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반드시 공동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이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업무상 저작물, 이건 회사의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회사가 저작권을 다 갖게 됩니다.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죠. 아예 종업원에겐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업무상 저작물, 즉 회사가 저작자가 되느냐?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기획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자, 이런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종업원이 그 이제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해서 업무상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종업원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 사람의 업무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서 작성을 해야 이제 이것이 회사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실제 창작은 종업원이 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회사가 저작자가 되고 회사가 모든 저작권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종업원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우리 제가 좀 어떤 회사를 딱 이렇게 그 특정해서 들기가 좀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입니다. 꼭 그 회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뭐 눈높이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눈높이 교육에서 나오는 그 문제집을 그 대표이사가 다 저술을 한 것이다. 그럼 그 대표이사가 저술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그 대교라는 회사의 저작물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대표이사 개인의 저작물을 볼 것이냐. 대표이사도 넓은 의미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식회사 대교라는 회사의 저작물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대표이사는 종업원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것은 대표이사 개인의 저작물이 되겠죠. 네, 이제 이것이 얼마 전까지 많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이사가 그 집필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대표이사의 저작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이사가 그것을 회사에게 사용하게 해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그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그런 이제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또는 뭐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뭐 그 이익 제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문제가 돼. 그다음에 이제 교사나 교수의 강의하는 이것을 학교 저작물로 볼 수가 있느냐? 교사가 어떤 이제 학교에서 요번에 우리 학교의 교사들은 전부 2학기 교환을 한번 작성을 해봐라, 이런 기획을 하고요. 그래서 교사도 물론 그 학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종의 근로자이지요. 또 학교의 지휘 감독을 받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교사의 교환의 강의안이 학교 이름으로 이렇게 이것이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럼 그것을 교사의 강의안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학교의 것으로 볼 거냐, 또 교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그런 해석론으로서는 교사나 교수의 강의안은 학교 게 아니고 그냥 교사나 교수 개인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그 강의안을 만들 때 회사가 학교가 그 강의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 않고 상당히 자율적인 그런 권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이제
강의안을 만들고 또 만드는 것이 강제되어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의안의 경우에는 학교의 저작물이 아니라 교수 또는 교사의 강의안, 개인적인 저작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A라는 교수가 B라는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C라는 학교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 학교의 저작물이 된다고 하면은 A 교수는 그 자기가 작성한 강의안을 C 학교에 갖고 가서 강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럴 때 B 학교의 허락을, 자기가 종전에 근무하던 B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 교수의 강의안은 개인 저작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작권에는 저자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저자 인격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독립성 유지권이 있고 공표권은 공표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할지, 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책으로 출판할지 이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직 공표하고 있지 않은 저작물을 내가 함부로 공표하게 되면 바로 이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네. 성명 표시권, 그 저작물을 공표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본명을 쓸 것인지 이명을 쓸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명으로 표시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저작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명 표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본명을 썼으면 본명 그대로, 이명을 썼으면 이명 그대로, 무명을 했으면 무명 그대로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하정우라는 배우가 뭐 이제 그 걷는 사람 맞나요? 제목이 걷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제 수필집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출판사에 보냈다. 하정우라는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제 출판사에서 그걸 출판하면서 하정우는 이건 이명이고 예명이고 이 사람의 본명은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그 다른 이름을 찾아서 밝혀준다. 그러면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저자가 본명을 썼으면 본명 그대로, 이명을 썼으면 이명 그대로, 무명으로 했으면 무명 그대로 해줘야 이 성명 표시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를 함부로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 이것을 이제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제호를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일성 유지권이죠. 이런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 세 가지를 저자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저자 인격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 다시 말하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죠. 그래서 저작 재산권은 다 양도할 수가 있지만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일부를 지분권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지분권도 또 세부적으로 장소를 분리한다든가 또는 시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또는 이용 매체를 달리해서 이렇게 양도가 가능합니다만은 저자 인격권은 아예 원초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